당장 요양원 가세요. 추석날 나는 내 자리에서 쫓겨났다. 전 부치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우던 오후, 며느리 진영은 마치 오래 준비한 문장을 꺼내듯 말했다. 어머님, 요양원 가시기 전에 집을 미리 정리하셔야죠.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 말에 사돈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들 선지는 그저 침묵했다. 그 침묵이 더 잔인했다. 말보다 무거운 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얼굴이었다.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다. 내 이름이 그 식탁에서 빠졌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음식도, 대화도 다 제 몫이 있었는데 내 몫은 없었다. 그래서였을까? 문득 숟가락 하나를 꼭 쥐게 됐다. 손끝에 닿은 스테인리스의 차가운 감촉, 그게 유일하게 내 것이었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누구에게 들리지도 않는 속삭임이 입술에서 흘러나왔다. 며느리의 말은 칼처럼 예리했다. 정리하라는 말은 사실상 나가라는 뜻이었다. 요양원이라니 아직 내가 걸을 수 있고 국도 끓일 수 있는데 벌써 그 단어를 내 앞에 가져다 놓다니. 어머님, 저희도 이젠 좀 쉬고 싶어요. 진영의 입가엔 미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쓸모가 사라지는 순간 투명해진다는 걸. 나는 그 투명한 유리창 너머에서 가족의 입술만 바라봤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다. 손이 떨려서 가방을 꺼내려다 바닥에 떨어뜨렸다. 안에 들어있는 건 카디건 2벌, 약봉지, 그리고 여권. 어디로 갈 곳도 없는데 여권을 챙기고 있는 내 모습이 우스워 눈물이 났다. 그래도 혹시 아니 아무 데도 갈 데는 없었다. 그저 이 집이 더 이상 내 집이 아니라는 사실만 분명했다. 가방을 들고 거실을 나오는데 진영이 문 앞에 서 있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마음 굳히셔야죠. 굳히라니. 사람의 마음이 식은 젤리라도 되는 줄 아는 걸까?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퍼를 닫았다. 천이 맞물리며 올라가는 소리가 낯설게 컸다. 그 소리가 마치 내 안에서 문 하나가 닫히는 소리 같았다. 엘리베이터 앞 복도는 싸늘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내 그림자를 길게 늘렸다. 손바닥에 남은 숟가락 하나, 그게 내 존재의 전부였다. 손주 밥을 떠먹여 주던 그 작은 숟가락, 남의 식탁에서만 일하던 내 손, 이제는 내 입 하나 채우기조차 어색했다. 나는 그 숟가락을 들여다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덕순아, 넌 누구의 식탁에서 살았니? 답은 없었다. 다만 허공에 퍼지는 냄새만이 대답처럼 스며들었다. 식은 전 냄새, 묵은 김치 냄새, 그리고 나를 삼킨 세월의 냄새. 그날 밤 나는 찜질방으로 향했다. 뜨거운 돌 위에 누워 눈을 감자 온몸에서 숨이 끓어올랐다. 옆자리 사람들의 코 고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나는 그 소리에 묻혀 울었다. 울음을 들키면 안 된다고 평생 참아온 습관 때문이었다. 그 대신 손 안에 숟가락을 꼭 쥐었다. 그 차가운 금속이 내 체온을 닮아 따뜻해질 때까지. 이건 내 거야. 단 한 번. 단 하나라도 내 것이라 부를 수 있는 게 남아 있어서 다행이었다. 그때 문득 오래된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다. 덕순아, 내가 가진 건 내 삶뿐이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늘 하던 말이었다. 그땐 그게 낭만적인 말인 줄 알았다. 이제 와서야 안다. 그건 유언이었다. 남편은 내게 남겨줄 돈도 집도 위로도 없었지만 이 한마디로 나를 살려줬다. 그래, 내 삶은 아직 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 눈물이 멎었다. 그제야 숨이 트였다. 나는 마음속으로 짧은 결심을 반복했다. 내일 집에 돌아가
가방을 찾을 거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봉투를 열어볼 거야. 그 봉투 남편이 남긴 딱 문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누렇게 바랜 서류. 그게 나를 이 복도 끝에서 꺼내줄지도 모른다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사람들은 늘 말했다, 어머니. 요즘 다 그렇게 해요. 그래, 다 그렇게 산다면 이젠 나라도 다르게 살아야겠다. 나는 내 방식으로 정리하겠다. 남이 시키는 정리가 아니라 내가 고르는 정리, 버릴 건 남의 기대, 남의 계산서, 남의 불쌍하다는 눈빛, 남길 건 내 이름, 내 목소리. 내 식탁 문이 닫히는 소리가 또 들렸다. 누군가의 방문이었을지도, 내 마음이었을지도 모르겠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닫히는 문이 있다면 분명 열쇠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 열쇠는 아마 내 손 안에 있다. 작은 숟가락만큼이나 작지만 확실한 무게로. 내일 나는 그 가방을 찾으러 갈 것이다. 그 가방 안에서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 나는 오늘부터 이렇게 산다. 찜질방의 밤은 이상하리만큼 길었다. 수증기로 가득한 방 안에서 땀이 흘러내릴 때마다 내 몸에서 오래된 기억들이 조금씩 씻겨 나가는 것 같았다. 이불을 덮은 채 뒤척이다가 어느새 새벽이 됐다. 새벽 5시의 공기는 늘 잔인하게 맑다. 나처럼 오래된 사람에게 새벽은 새로운 시작이 아니라 지난날의 잔상들을 더 또렷하게 보여주는 시간이다. 나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밖으로 나가 찜질방 옆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집었다. 참지 마요. 손주가 좋아하던 맛이었다. 계산대에 돈을 내밀며 문득 생각했다. 나는 오늘 내 밥을 내 손으로 산다. 작은 말이었지만 그 순간 이상하게 가슴이 두근거렸다.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가방을 찾으러. 지하철 안은 명절 연휴 끝이라 한산했다. 사람들은 피곤한 얼굴로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들의 눈동자엔 나를 보는 이가 없었다. 세상은 언제나 바쁘게 돌아가고 나는 늘 그 바깥에서 한 박자 늦게 서 있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빌딩 사이. 내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볼살이 처지고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이 낯설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낯섦 속에서 오랜만에 나를 봤다. 며느리의 눈에도 아들의 침묵에도 가려지지 않은 최덕순이라는 이름이 아직 남아 있었다. 집 앞에 도착하자 현관 비밀번호가 잠시 생각나지 않았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눌렀다. 삑, 문이 열렸다. 집 안은 조용했다. 누군가 나간 자리에만 남는 묘한 냄새가 있었다. 내 방으로 들어가니 옷장이 반쯤 비어 있었다. 진영이의 손길이었다. 그녀는 이미 정리를 시작한 것이다. 내 옷, 내 사진, 내 이불 모두가 벌써 이전 주인 없는 물건이 되어 있었다. 나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가방을 찾았다. 침대 밑 먼지 속에 그대로 있었다. 지퍼를 열자마자 익숙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오래된 종이 냄새, 약간의 눅눅함. 그리고 지난 세월의 묵은 숨. 거기 있었다. 누런 봉투 하나. 전북 순창군 동계면 순화리 128-3 남편의 필체였다. 나는 그 글자를 쓰다듬듯 손끝으로 더듬었다. 당신, 이걸 남겨두고 갔구나. 남편은 세상을 떠난 뒤에도 내게 말을 걸어왔다. 그 목소리가 너무 또렷해 순간 눈물이 차올랐다. 봉투를 열자 딱 문서와 함께 오래된 등기부 등본이 들어 있었다. 그 위엔 내 이름, 최덕순. 아무도 고치지 않았다.
소유주는 여전히 나였다. 내가 잊고 있던 나의 이름이 법적인 글씨로 또렷이 남아 있었다. 그 한 줄이 내 몸을 일으켜 세웠다. 아직 내 것이 있네 속삭이듯 말했다. 한참 동안 서류를 붙잡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손끝이 뜨거웠다. 그동안 나는 엄마라는 이름으로만 존재했지 최덕순으로 산 적은 없었다. 하지만 이종희는 분명하게 말했다. 이건 당신의 것이다. 나는 거실로 나가 텔레비전을 켰다. 마침 뉴스에서 전북 순창 일대 개발 계획이 보도되고 있었다. 순창 동계면 일대 관광지 조성 사업 확정 토지 보상가 급등 예상 기자는 밝은 얼굴로 말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내 손에 쥔 이 종이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 나는 다시 화면을 바라봤다. 내 것이 있다. 그 단순한 문장이 가슴 속에서 불덩이처럼 맴돌았다. 누가 나를 버렸는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제 문제는 내가 다시 나를 붙잡을 차례였다. 탁자 위에 숟가락을 올려놓았다. 그 작은 숟가락이 마치 내 편이 되어 미소 짓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덕순아, 아직 끝난 거 아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오래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났다. 주체성, 고집, 혹은 생존 본능. 이제야 내가 다시 나로 돌아가고 있었다. 휴대폰을 켰다. 선진의 부재중 전화가 6통 하지만 받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또 다른 족쇄가 될 뿐이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오늘만큼은 듣고 싶지 않았다. 오늘은 오롯이 나를 위한 날이었다. 아무도 시키지 않은 일을 내가 스스로 결정하는 날 내 삶은 아직 내 것이다. 그 문장이 새벽 공기처럼 내 가슴을 채웠다. 창문을 열었다. 가을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에는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아주 희미한 자유의 냄새가 섞여 있었다. 나는 봉투를 다시 접어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거울 앞에 섰다. 처음으로 내 눈을 제대로 바라봤다. 거울 속 여자는 늙었지만 초라하지 않았다. 버려졌지만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아직 할 일이 있었다.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했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인생의 잔고를 다시 계산하기로 했다. 남이 쓴 계산표가 아니라 내가 쓰는 계산서로. 그리고 그 첫 줄에 이렇게 적었다. 최덕순, 살아있음. 집에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나는 부동산 중개소 문을 열었다. 간판 위에는 이필봉 공인중개사라는 이름이 걸려 있었다. 오래된 간판 글씨가 햇빛에 발해 있어 마치 세월의 이빨에 한 입씩 베어먹힌 듯 했다. 안에는 한 남자가 커피를 홀짝이며 신문을 넘기고 있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고 안경 너머 눈빛은 의외로 선했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세요? 그의 첫인상은 이 사람은 대충 계산하지 않겠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가방에서 누런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내밀었다. 이 땅 순창동계면 쪽인데요. 혹시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요? 그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훑어보았다. 이 동네 요즘 개발 들어갑니다. 도로 확장되고 관광단지 들어선다네요. 이거 어르신 명에 맞으세요? 네, 제 이름이에요. 그 말이 나도 모르게 좀 단단하게 나갔다. 내가 내 이름을 그렇게 또렷하게 말한 게 언제였을까?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요즘 이런 경우 많아요. 자식들이 몰래 팔려고 하다가 문제 생기거든요. 어르신께서 직접 챙기신 거 아주 잘하셨어요. 그 말에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다. 잘하셨다는 말. 참 오랜만이었다. 그는 종이를 덮으며 말했다. 어르신, 이거 말이죠.
지금 시세로만 봐도 꽤 됩니다. 보상 들어가면 몇 배로 뛸 거예요. 급하게 팔지만 않으시면 큰돈 되죠. 그럼 바로 팔면 손해라는 말씀이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가족분들은 아세요? 그의 눈빛이 잠깐 내 얼굴을 스쳤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그게 좋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다. 돈 앞에서는 가족도 변합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 내 심장을 쿡 찔렀다. 돈 앞에서 가족도 변한다. 나는 그 문장을 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다. 그건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면죄부처럼도 들렸다. 내가 가족에게 숨기는 게 아니라 내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다. 그는 계약 절차를 설명했다. 등기부 확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나는 종이에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75의 손이었지만 그 순간엔 마치 30살로 되돌아간 기분이었다. 결혼 전에 혼자 통장 만들러 갔을 때 느꼈던 그 묘한 자립의 긴장감이 다시 찾아왔다. 그날 오후 나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전화기를 꺼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받은 명함을 보며 속으로 이름을 반복했다. 공성훈. 매수자 금매로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라고 했다. 연락을 해볼까 말까. 손가락이 버튼 위에서 머뭇거렸다.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눌렀다. 여보세요. 공성훈 씨죠? 순창 토지건으로 연락드렸어요. 전화기 너머로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어르신네. 이필봉 사장님께 들었습니다. 거래 진행 원하신다고요? 네, 근데 급하게 해야 하나요? 요즘 땅값 계속 오르고 있어서요. 계약금만 넣으시면 일단 잡아드릴게요. 그의 말은 유려했고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계약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울렸다. 평생 남에게 돈을 건네기만 하던 내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서 돈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그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다. 내 삶이 나한테로 돌아오는 첫 순간이었다. 다음 날. 나는 약속 장소로 나갔다. 은행 근처 카페. 공성훈은 깔끔한 양복 차림이었다. 그는 나를 보자 자리에서 일어나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여기 계약서 초안이에요. 그는 조심스레 종이를 내밀었다. 나는 그것을 받아들고 천천히 읽었다. 글씨가 작아 눈이 아팠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았다. 모든 줄을 내 눈으로 확인했다. 여기 사인하시면 됩니다. 펜을 들자 손끝이 떨렸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의 무게였다. 사인을 마치자 그는 봉투를 내밀었다. 계약금 500만 원. 내 손에 닿는 순간 전기가 통하듯 짜릿했다. 그 봉투는 돈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다. 평생 가족의 필요에 맞춰 살던 내가 처음으로 내 결정을 한 데가였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선진 6번째 전화 화면이 깜박거렸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손끝의 봉투가 더 중요했다. 그건 내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였으니까.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는 동안 내 안에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세상과의 거리를 조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 거리가 좋았다. 조금 멀지만 좀 쉴 수 있는 거리. 가족의 그늘 아래에서 질식하지 않는 거리. 카페를 나서며 나는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쳤다. 사람들 틈에 섞여 걷는 기분이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다. 내가 가볍게 느껴진 건 처음이었다.
누가 내 뒤를 잡아 끄는 사람도 없었다. 그저 내 발걸음이 내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이게 내 삶의 감각이구나. 나는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덕순아. 이제 내가 너를 책임져야 해. 아무도 대신하지 않아. 그리고 나는 안다. 이 모든 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작은 봉투 하나, 작은 사인 하나가 내 세상을 다시 쓰기 시작했다. 내 이름으로, 내 손으로, 내 의지로. 이제 나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단 하나의 이름, 최덕순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은행 통장을 쥔 손이 아직도 덜덜 떨렸다. 계약금 500만 원이 찍힌 잔액 문자. 작은 숫자지만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이름으로 들어온 돈이었다. 그 전까지는 늘 누군가의 이름으로 돈이 움직였다. 아들 용돈, 생활비, 손주 유치원비. 나는 돈의 통로였지. 주체가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다. 그 돈이 내 손 안에서 반짝였다. 마치 이제 내가 너를 살릴 차례야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날 저녁 나는 가만히 거실 불을 끄고 앉아 있었다. 집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시리개 초침 소리만 또박또박 울렸다. 그 소리가 어쩐지 내 심장 박동과 나란히 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오래된 두려움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걸 들키면 어떡하지? 아들이 알면, 며느리가 알면 또 빼앗길 텐데. 내 머릿속은 이미 수십 번의 상상으로 뒤섞였다. 전화기 화면엔 부재중 전화가 8통, 그중 절반은 선진이었다. 나머지는 진영. 나는 결국 전화를 꺼버렸다. 침묵이 내 편이었다. 며칠 뒤 부동산 이필봉 씨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계약 잘 마무리됐습니다. 공 씨도 어르신 믿고 기다린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유로웠다. 나는 간단히 감사 인사를 건넸다. 이 사장님, 이건 비밀이에요. 가족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걱정 마세요. 제 입은 무겁습니다. 그의 웃음소리에 나도 덩달아 웃었다. 세상에 남의 비밀을 지켜주는 목소리가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노트 한 권을 꺼내 날짜를 적었다. 10월 3일 계약 완료, 500만 원 입금. 아무도 모름.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느 일기보다 또렷했다. 이 노트는 내 새로운 일기장이자 내 생존 증거였다. 며칠 후 이상하게 진영의 태도가 바뀌었다. 그녀는 전화를 걸어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이번 주에 저희가 모시고 식사해 드릴게요. 갈비 드시고 싶으시죠? 그녀의 말투는 기름칠된 기계처럼 매끄러웠다. 나는 잠시 멈칫했다. 그녀는 늘 나를 정리 대상으로 대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모시고라니.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요. 어머님께 늘 감사해서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그 웃음이 불안했다. 냄새가 났다. 사람이 변하는 건 한순간이지만 그 속내는 대체로 한 가지 이유뿐이다. 돈. 며칠 뒤 아들 선진이 찾아왔다. 오랜만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는 묘하게 머뭇거렸다. 엄마, 요즘 뭐해? 어디 다녀? 그냥 집에 있지. 집 말이야. 요즘 집값 올랐다며? 누가 그러더라.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무것도 들키지 않았는데 이미 냄새가 퍼지고 있었다. 나는 최대한 무심한 척 웃었다. 그런가 보다. 뉴스에서 뭐 그러더라. 엄마, 혹시 아는 사람 왔다 갔어? 그는 내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 눈빛 속엔 호기심보다 확인의 기운이 있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왜? 아냐, 그냥 진영이 그러던데. 엄마가 요즘 통 바쁘다면서. 그의 말끝에 묻어난 건 불안이 아니라
탐색이었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그들은 이미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모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였다. 통화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진심이 흘러나왔다. 어머님, 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미리 정리하면 편하잖아요. 엄마, 그런 건 미리 준비해야 돼. 나중에 복잡하면 힘들어. 그들의 말은 여전히 배려의 모양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계산기 소리가 숨어 있었다. 나는 그 모든 대화를 기록했다. 이제 나에게는 증거가 있었다. 나는 더 이상 속는 사람이 아니었다. 며칠 뒤 나는 인터넷으로 변호사를 검색했다. 상속증여, 전문 가족 간 재산 분쟁. 그 단어들이 화면에 가득 찼다. 눈이 아프도록 스크롤하다가 마침내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다. 송준 변호사. 법무법인. 백록 젊지만 평판이 좋다는 리뷰가 있었다. 전화기를 들어 조심스레 눌렀다. 네. 백록 법무법인입니다. 저 상담 예약하고 싶어요. 가족 일인데요. 성함이요. 최덕순입니다. 내 이름을 말하는데 또다시 묘한 전율이 일었다. 이젠 그 이름이 두렵지 않았다. 누군가의 뒤에 붙은 꼬리표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처럼 느껴졌다. 예약은 이틀 뒤였다. 그날까지 나는 문 밖을 나가지 않았다. 집 안에 앉아 계약서를 펼쳐보며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며느리의 웃음, 아들의 침묵, 사돈의 공손한 목소리. 모두가 겉보기엔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은 내 재산 온도에 따라 움직였다. 덕순 씨. 이제는 준비하셔야 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전쟁이야. 다정한 얼굴로 싸우는 전쟁.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변호할 차례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게 내 땅, 내 돈, 내 이름. 내 선택. 그게 75살의 나에게 남은 마지막 방어선이었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 공기가 달랐다. 법이라는 건 사람의 감정보다 차가워야 한다고. 그래야 억울하지 않다고들 하지 않나?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제야 알겠다. 사무실 안 공기는 냉장고 속처럼 서늘했고 그 서늘함이 오히려 내 마음을 안정시켰다. 최덕순 어르신 맞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송준 변호사입니다. 그는 생각보다 젊었다. 정장기 쓴 단정했고 말투엔 과장된 친절 대신 절도가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다. 이게 제 남편이 남긴 땅이에요. 제가 팔았어요. 그런데 가족들한테는 비밀이에요. 그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등기부상 명의가 여전히 어르신이시네요. 그럼 매각은 합법적으로 처리된 겁니다. 다만 가족이 나중에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죠. 문제요. 내 유류분이라고 해서 상속인들이 일부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거를 잘 남겨두셨다면 괜찮습니다. 증거요? 통화녹음, 거래 서류. 그리고 어르신의 의사표시.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이건 단순한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르신의 의지 문제입니다. 당신의 결정을 법이 존중하려면 당신이 그 결정을 명확히 남겨야 합니다. 그 말이 내 안에서 오래 울렸다. 의지. 나는 그 단어를 잊고 살았다. 평생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 살았으니까. 남편의 결정, 아들의 결정, 가족의 결정. 내 의지는 언제나 묻혔다. 하지만 지금 이 젊은 변호사는 내게 묻고 있었다. 당신은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그 물음은 한 문장으로 내 과거를 전부 갈라놓았다. 그럼 가족이 알게 되면 어쩌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대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맞서세요. 누구든 당신의 돈을 효심으로 포장해 가져가려 한다면 그건 효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효. 내가 평생 믿어온 단어. 그 단어가 이렇게 낡고 차가운 껍질이었나. 효는 돌봄이 아니라 거래였다. 엄마. 이번 달 힘들어 어머님. 그건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그들의 말 속에 늘 계산이 숨었다. 나는 그 계산표의 맨 끝에 서 있었다. 변호사님, 저 그럼 뭘 해야 하죠? 먼저, 법적으로. 안전하게 기록을 남기세요. 그리고 가족과의 대면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대면이요? 네, 피하지 마세요. 피하면 그들이 당신이 몰래 했다고 몰아붙일 겁니다. 하지만 정면으로 말하면 그 누구도 어르신의 결정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정면으로. 그 단어가 내 혀끝에서 낯설게 굴렀다. 나는 평생 사람들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았다. 눈치로 애써 맞춰주며 그게 평화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는 알겠다. 그건 평화가 아니라 복종이었다.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내게 명함을 건넸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날 되면 자리엔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다. 그 떨림 속엔 공포와 안도 둘 다 있었다. 밖으로 나오니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하늘이 유난히 맑았다. 나는 버스 정류장에 서서 한참을 하늘만 바라봤다. 버스를 기다리며 손바닥에 남은 명함을 가만히 문질렀다. 매끈한 종이결이 묘하게 단단했다. 마치 내 마음도 조금은 그런 질감이 되길 바라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나는 거실 탁자 위에 녹음기를 올려두었다. 그 위에 작은 메모를 붙였다. 모든 통화 녹음 중 덕순의 기록, 그리고 노트에 날짜를 적었다. 10월 10일 변호사. 상담 완료. 대면 준비. 내 글씨는 아직 떨렸지만 그 떨림이 자부심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진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님. 이번 주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왜, 그냥요. 우리 가족끼리 밥 한 번 먹어요. 사돈도 뵈야 하고요. 사돈이라니. 그 단어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다. 어디서? 동네 백반집이요. 어머님 좋아하시잖아요. 저희가 다 예약했어요. 순간 머릿속이 번쩍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그들은 뭔가를 준비하고 있었다. 요양원전 정리에 마지막 장을 써내려가려는 계획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쓸 차례다. 나는 바로 송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 가족이 밥 먹자고 합니다. 혹시 같이 와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그날이 좋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탁자 위에 놓인 숟가락을 바라봤다. 그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는 겁이 나지 않았다. 한때는 버려진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내 손에 쥔 무기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이번엔 내가 식탁을 차린다. 내 자리는 내가 만든다. 토요일까지 남은 사흘 동안 나는 옷장을 열어 몇 번이나 같은 옷을 꺼내 입었다 벗었다. 어떤 옷을 입어야 당당해 보일까? 어떤 색이 내 말에 힘을 실어줄까? 결국 단정한 검은색 자켓으로 정했다. 거울 속에 내가 나를 보며 말했다. 덕순아, 이번엔 도망치지 마. 토요일 아침. 나는 백반집 앞에 도착했다. 아직 가족은 오지 않았다. 잠시 후 송준 변호사가 도착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그리고 문이 열렸다. 아들, 며느리,
사돈 부부가 함께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엔 묘한 미소가 섞여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말했다. 앉아요. 오늘은 내가 이야기할 차례니까. 백반집의 문이 닫히자 공기가 확 달라졌다. 좁은 식당 안엔 된장찌개 냄새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섞여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반찬 6가지, 김치찌개, 그리고 빈 밥그릇 4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나는 그 식탁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남이 차려준 밥상에 초대된 게 아니라 내가 준비한 무대 위로 그들을 불러들인 거였다. 송준 변호사는 내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펼쳤다. 나는 손에 들고 온 봉투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서류가 들어있고 하나는 현금이 들어있었다. 그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모든 시선이 거기로 쏠렸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며느리 진영이 먼저 물었다. 목소리엔 억눌린 긴장이 섞여 있었다. 오늘 얘기하려고 가져왔지. 나는 봉투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건 내가 팔았던 순창 땅의 계약서야. 순간 공기가 멈췄다. 선진이 젓가락을 떨어뜨렸다. 딱 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식당 전체를 울렸다. 뭐라고요? 그걸 팔았다고요? 그래, 팔았다. 엄마, 우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럴 필요가 있니? 내 이름으로 된 내 땅이었는데. 진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어머님, 그런 큰일은 가족끼리 상의해야죠. 저희도 계획이 있었는데요. 그 계획이 뭐였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려 했죠. 그렇지, 늘 나중에, 결국 나중에는 아무 말도 없잖니. 나는 봉투를 열어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여기 봐라, 내 이름으로 계약했고 법적으로 완벽히 처리됐다. 이 변호사님이 증인이야. 송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덕순 씨의 계약은 적법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가족 누구도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사돈 부부가 서로를 바라보며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어머님, 너무 섣부른 결정이 아닐까요? 요즘 세상엔 이런저런 사기 많잖아요. 걱정 말아요. 난 속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사기가 아니라 내 인생의 계산이야. 진영이 목소리를 높였다. 어머님, 그럼 그 돈은요? 다 쓰셨어요? 나는 천천히 다른 봉투를 들었다. 이거, 여기 있어. 그녀의 눈빛이 순간 번쩍였다. 그럼 그 돈으로 저희랑 상의해서. 이건 너희 줄 돈이 아니야. 내 목소리가 식당 공기보다 더 차가웠다. 이건 내가 쓸 돈이야. 내 노후, 내 선택. 선진이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 그럼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야? 아들인데. 그래도 한마디는. 그래서 이거 준비했어. 나는 봉투를 열어 현금 100만 원을 꺼냈다. 그 봉투를 그의 앞에 내밀었다. 이게 내가 그동안 나한테 보인 효심값이다. 그 말에 식탁 위 공기가 완전히 얼어붙었다. 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평생 밥 차리고 손주 봐주고 내 집 생활비도 보탰다. 그걸 효라 부르고 싶으면 부르렴. 그래서 그 효의 가격을 내가 정했어. 100만 원. 이제부터 우리 사이엔 돈 얘기 끝이야. 진영이 입술을 깨물었다. 어머님, 그건 좀 너무하신 말씀 아닌가요? 너무한 건 너희였지. 내가 병원에 갔을 때도 보험 처리되죠. 묻던 사람이 누군데 그녀는 대꾸하지 못했다. 그저 젓가락을 손에 쥔 채 허공을 바라봤다. 사돈은 한숨을 쉬며 머리를 숙였다. 어머님, 노여움을 거두세요. 가족끼리 이러시면. 사돈 어른, 가족이니까 그동안 당했죠. 오늘부턴 아닙니다.
내 목소리가 스스로 낯설 만큼 단단했다. 송준 변호사는 조용히 내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그의 존재가 든든했다. 이건 기록용입니다. 오늘 대화는 모두 동의하에 녹음됩니다. 그 말에 선진이 움찔했다. 녹음이요? 내 오해 없게 하려는 절차예요. 그때 나는 숟가락을 들었다. 그 작은 금속이 내 손끝에서 반짝였다. 이 숟가락, 내가 그날 들고 나왔지. 그때는 버려진 기분이었어. 근데 이제 알겠어. 버려진 게 아니라 비워진 거였어. 새로 채우라고. 내 식탁을 다시 차리라고. 나는 숟가락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울렸다. 이제 나는 내 밥을 내 손으로 먹을 거야. 내가 번 돈으로, 내 결정으로 누구 허락도, 누구 눈치도 없이. 내 말이 끝나자 식탁은 조용해졌다.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하나조차 사라졌다. 진영은 입술을 깨물며 시선을 피했고, 선지는 고개를 숙였다. 사돈 부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밥값은 내가 냈어.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책임질 테니 너희는 너희 인생을 살아. 그 말을 남기고 계산대 쪽으로 걸어갔다. 뒤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 침묵이 나를 따라왔다. 나는 그 침묵을 등에 지고 문을 밀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철컥. 그 소리는 오래전 복도에서 들었던 그 문소리와 닮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때는 누군가 나를 내보내는 소리였고, 이번엔 내가 스스로 나오는 소리였다. 닫히는 문 뒤로 남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나의 가족이 아니라 그저 한 시대의 잔상이었다. 문 밖 공기는 서늘했지만 내 발걸음은 가벼웠다. 백반집 유리창에 비친 내 모습이 웃고 있었다. 내가 웃다니, 그것도 이런 자리에서. 이제야 밥 한 끼 내 뜻대로 먹는구나. 그 생각에 가슴이 이상하게 따뜻해졌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가방 속엔 계약서, 녹음기, 그리고 작은 숟가락 하나. 그 세 가지가 내 인생의 새로운 3대 재산이었다. 이제 더 이상 효도나 의무 같은 단어는 필요 없었다. 그 대신 자립, 의지, 그리고 평온, 그 단어들이 내 안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백반집에서 나와 걸음을 옮기자 늦가을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거리의 은행잎들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나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오래 묵은 짐을 벗겨내는 기분이었다. 이제 끝났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자 거실은 이전보다 더 조용했다.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았다. 가방에서 작은 숟가락을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두었다. 그때 느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이제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나의 증표라는 걸. 누군가의 식탁에서 밀려났던 여자가 이제 자기 식탁을 차릴 수 있게 된 사람의 상징. 휴대폰이 울렸다. 선진이었다. 이번엔 받았다. 목소리가 흔들렸다. 엄마, 오늘은 너무 심했어. 그걸 다 공개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었어. 엄마 체면도 있고 우리 체면도 있는데, 그래, 체면, 너희 체면은 많이 챙겼지. 근데 내 체면은 누가 챙겨줬니? 그는 잠시 말을 잃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는 그의 숨소리가 마치 미안함과 분노가 뒤섞인 소리 같았다. 엄마, 진영이도 많이 속상했어. 이제 사람들 앞에서. 우리 뭐가 되냐고 걱정 마라. 나는 이제 너희 엄마로만 보이지 않아도 돼. 나는 나로 살아야 해. 엄마가 변했어. 그 말에 웃음이 새어 나왔다. 그래, 늦게라도 변해서 다행이지. 그날 밤
나는 통화를 끊고 나서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불 꺼진 아파트들. 단지 창문마다 다른 삶이 숨 쉬고 있었다. 누군가는 가족과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나는 문득 생각했다. 혼자 먹는 밥이 이렇게 자유로울 수도 있구나. 오늘 처음으로 혼밥이 외롭지 않았다. 밥알 하나하나가 내 결심을 씹는 소리 같았다. 며칠 뒤. 강남집을 내놓았다. 중개소 직원이 내게 물었다. 어르신, 가족분들 동의는 필요 없으세요? 제 명의예요. 아, 그럼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끝이 단단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남겨둘 이유가 없었다. 내가 번 돈, 내가 모은 시간. 그 모든 건 이제 나를 위해 흘러가야 했다. 며칠 뒤 집을 팔고 받은 돈의 일부로 전세를 계약했다. 작은 아파트였다. 복지관과 시장이 가까운 곳. 창문을 열면 사람들 말소리가 들리고 가끔은 초등학생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곳. 나는 그 소리가 좋았다. 고요함보다 사람 사는 소리가. 이제는 더 위로가 됐다. 이사 첫날 새 집에 커튼을 달고 복지관으로 향했다. 노래교실, 기타반, 봉사 신청서까지 한 번에 써냈다.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요? 이제 시간이 많아요. 그리고 하고 싶어요. 직원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일부터 오세요. 덕순 어르신.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 한마디가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다. 누군가의 며느리, 어머니. 사돈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 환영받는 순간, 그건 내게 새로운 출생이었다. 며칠 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강사가 기타를 치며 말했다. 자, 오늘은 각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을 떠올려 보세요. 다들 웃으며 사랑, 행복, 건강을 말했다. 내 차례가 되자 나는 이렇게 말했다. 존중. 강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은 말씀이네요. 누구로부터요? 나로부터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러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그 박수 소리가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건 위로가 아니라 승인 같았다. 그래, 덕순아, 이제 내가 널 존중해도 된다. 집으로 돌아와 저녁을 차렸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고등어를 구웠다. 식탁 위엔 반찬 3가지. 평생 가족을 위해 수십 가지 반찬을 차리던 내가 오늘은 오직 나 하나를 위해 3가지만 올렸다. 숟가락을 들 때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엄의 무게였다.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뜨거운 된장국이 혀끝을 스쳤다. 짰지만 맛있었다. 그래, 이게 내 밥맛이지. 혼잣말이 나왔다. 그 말이 방 안에 울렸다. 그 울림이 이제 나의 노래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기부금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순창 어린이 재단 100만 원 백반집에서 선진에게 건넸던 그 금액만큼 나는 그때와 같은 액수를 이제는 나의 뜻으로 세상에 돌려줬다. 이건 화해가 아니라 균형이었다. 삶이 나에게서 빼앗은 걸 이제 내가 다시 나누는 방식으로 되돌려주는 건. 늦은 밤 전등을 끄고 창가에 섰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부드럽게 번졌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덕순아,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아도 돼. 이제 진짜 혼자 살아도 괜찮다. 그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고요했다. 무섭지도 외롭지도 않았다. 그냥 편안했다. 이 고요함이 아마 자유의 소리일 것이다. 며칠이 흘렀다. 이제 내 일상은 새로 짜인 옷처럼 몸에 맞아가기 시작했다.
아침엔 라디오를 틀고 찬물에 세수를 한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스스로에게 인사한다. 덕순아. 오늘도 괜찮지? 그 말 한마디로 하루가 시작된다.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인사가 아니라 나 스스로에게 건네는 다짐이다. 복지관에선 매일 다른 얼굴들이 나를 반겨줬다. 노래교실 선생님은 내 이름을 금세 외웠다. 덕순 어르신, 목소리가 참 곱네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 가슴 속에서 오래된 기억 하나가 톡 터졌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내게 자주 말하곤 했다. 당신 목소리 들으면 마음이 차분해져. 그 말을 듣고도 나는 늘 에이, 늙은 소리나 나지 하며 웃어 넘겼다. 이제 와서야 안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 진심은 내가 다시 나를 사랑하게 만든 첫 단서였다. 나는 점점 바빠졌다. 기타반에서는 새 코드 AEM을 배우며 손가락이 저렸다. 봉사활동으로 도시락을 싸서 독거노인들에게 나눠주는 일도 했다. 어르신, 힘드시죠? 젊은 봉사자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이제 힘든 게 좋아요. 몸이 움직이니까. 마음도 살아있거든. 그날 오후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글이 눈에 띄었다. 가을 문화축제 시 낭송 참가자 모집.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이름을 적었다. 최덕순. 볼펜으로 눌러 쓴 글씨가 희미하게 번졌다. 그래도 좋았다. 내 이름이 다시 세상 속에 새겨지는 기분이었다. 며칠 뒤 시 낭송 연습이 시작됐다. 내가 고른 시는 자기에게 쓰는 편지였다. 첫 구절을 읽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다. 늙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남은 날들은 내 손으로 펴면 된다. 그 문장을 읽을 때마다 나는 손끝이 따뜻해졌다.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복지관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집에 돌아와 문을 열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다. 보낸 이는 선진. 잠시 멈칫했다. 상자를 열자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따뜻한 목도리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엄마, 요즘 많이 생각했어. 내가 너무 늦게 깨달았네. 엄마는 늘 우리 위해 살았는데 우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미안해. 다시 밥 한 번 먹자. 내 아들 선진. 그 편지를 읽는 동안 눈물이 저절로 흘렀다. 그 눈물은 원망의 눈물이 아니었다. 이해의 눈물, 혹은 놓아주는 눈물. 나는 조용히 목도리를 목에 감았다. 따뜻했다. 아들이 직접 든 건 아닐 것이다. 그래도 괜찮았다. 그 안에는 늦은 마음이 있었다. 그 마음이면 충분했다. 나는 책상에 앉아 편지를 한 장 썼다. 선진아, 너도 많이 힘들었을 거야. 하지만 이제 서로의 몫을 살자. 나는 이제 괜찮아. 너도 내 인생 살아. 엄마가 아니라 덕순으로서 응원할게. 사랑한다. 덕순. 드린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는 순간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다음 날 복지관에서 사람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다. 콩나물국과 계란말이, 멸치볶음이 나왔다. 누군가 반찬이 좀 짜네라고 말했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도 밥맛은 있네요. 삶이랑 비슷해요. 조금 짜도 씹어보면 그게 또 맛이지. 사람들이 웃었다. 그 웃음소리에 나도 같이 웃었다. 예전에는 웃음이 타인의 허락으로 나왔지만 지금은 내 의지로 터져 나왔다. 오후엔 복지관 근처 공원을 걸었다. 단풍잎이 수북이 쌓여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잎사귀들을 바라봤다. 손에는 커피 한 잔, 그리고 가방 속에는 여전히 그 숟가락이 있었다.
나는 그 숟가락을 꺼내 손에 쥐었다. 이제 널 놓아줄까?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하니 아직은 너는 내 첫 용기니까. 그렇게 숟가락을 다시 가방 속에 넣었다. 바람이 불었다. 잎사귀 몇 장이 무릎 위에 떨어졌다. 나는 그걸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가벼웠다. 살아오며 내 어깨를 짓눌렀던 모든 무게가 이제는 낙엽만큼이나 가벼워진 것 같았다. 저녁 무렵 하늘은 붉게 물들었다. 그 붉은 빛이 내 얼굴을 감쌌다. 나는 그 빛 속에서 속삭였다. 덕순아, 이제 괜찮아. 정말 괜찮아. 그날 밤 오랜만에 깊이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하나로 충분했다. 나는 그제야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말했다. 여보, 나 이제 내 인생 찾았어. 며칠 후 복지관에서 작은 변화가 생겼다. 노래교실 강사가 내게 제안을 했다. 덕순 어르신, 이번 문화축제 때 무대 사회 한번 맡아보실래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제가요? 사회요. 내 목소리도 좋으시고 말도 또박또박 하시잖아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났다. 나 마이크 앞에 서 본 적 없는데요. 지금 처음이면 되죠. 그 한마디가 나를 움직였다. 며칠 동안 거울 앞에서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오늘 행사의 진행을 맡은 최덕순입니다. 처음엔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몇 번을 반복하자 그 떨림은 점점 단단한 리듬이 됐다. 거울 속에 내가 내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괜찮아. 잘할 수 있어. 행사 당일 무대 앞에 섰다. 객석엔 복지관 사람들, 아이들, 동네 주민들이 앉아 있었다. 햇살이 눈부셨다. 마이크를 잡자 손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이 이상하게 기분 좋았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최덕순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로 하면 인생 리부트 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에 긴장이 풀렸다. 그날 나는 몇 시간 동안 실수 없이 진행했다. 행사 끝 무렵 누군가 내게 꽃다발을 건넸다. 덕순 어르신, 정말 멋졌어요. 그때 나는 그 어떤 상보다 값진 박수를 받았다. 행사가 끝나고 복지관 뒤편 벤치에 앉았다. 한 여성이 조심스레 다가왔다. 혹시 최덕순 어르신 맞죠? 저 순창 개발 사업 담당 공무원입니다. 네. 얼마 전에 순창 땅 일로 이름을 많이 들었어요. 그 동네 주민들이 어르신 덕분에 보상금 문제 잘 해결됐다며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놀랐다. 내 덕분이라니요. 예전에 매매 계약하신 기록이 기준이 됐거든요. 그때 제대로 처리 안 됐으면 다른 사람들도 곤란했을 거예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누군가의 땅이었던 게 이제는 누군가의 삶을 바꿨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뜨거워졌다. 내 결정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다니. 그건 내가 상상도 못한 선물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버스 창가에 앉았다. 유리창 밖으로 스치는 사람들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다. 그 속에 20살의 나, 40의 나, 70의 내가 차례로 겹쳐졌다. 그동안 나는 늘 남을 위해 살았다. 남편의 아내로, 아들의 엄마로, 누군가의 의지처로. 그건 분명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나를 지우는 일이기도 했다. 이제야 알았다. 사랑이란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남기는 것이란 걸. 집에 도착하니 전화가 한 통 와 있었다. 선진, 이번엔 나는 망설이지 않고 받았다. 엄마, 편지 잘 받았어. 그래, 읽었니? 응, 엄마 말이 맞아.
나도 이제 내 몫을 살아보려 해. 진영이랑도 다시 이야기했어. 그래, 잘했다. 엄마, 우리 다시 밥 먹을 수 있을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래, 근데 이번엔 내가 밥 살게. 그 말에 아들이 웃었다. 좋아. 그럼 엄마가 메뉴 정해. 백반집 어때? 하필 거기야? 그래야지. 그 자리에서 끝냈으니까.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해야지. 며칠 뒤. 우리는 다시 그 백반집에서 마주 앉았다.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다. 진영도 얌전했다. 사돈 부부는 오지 않았다. 식탁 위에는 평범한 밥상, 그리고 따뜻한 된장찌개. 한 냄비 나는 숟가락을 들며 말했다. 이젠 서로 눈치 보지 말자. 나도 내 삶 살고. 너희도 너희 삶 살아. 그게 가족이잖니. 선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어릴 때 기억나?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엄마 혼자 새벽마다 김밥 싸던 거 기억나지? 그땐 그냥 당연한 줄 알았는데. 이제 생각해보니 엄마가 그때 이미 우리 모두를 살린 거였어. 나는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리고 숟가락을 든 손으로 그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이제 됐다. 그 말이면 충분해.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길. 진영이 내게 말했다. 어머님, 저도 미안했어요. 그땐 계산만 보였어요. 근데 요즘 어머님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나이 들고 싶다. 그녀의 눈가가 살짝 젖어 있었다. 나는 가볍게 웃었다. 그럼 지금부터 연습해. 돈보다 중요한 건 마음 정리야. 가게 문을 나서는데 문 뒤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따뜻하게 들렸다. 예전엔 문이 닫히는 게 두려웠는데 이젠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릴 것 같았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10월 28일 아들과 다시 밥을 먹었다. 이젠 용서도 증오도 없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났다. 나 괜찮다. 나는 노트를 덮고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그 바람 속엔 새로 산 이불 냄새와 익숙한 평화가 섞여 있었다. 나는 속삭였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때였다. 탁자 위 휴대폰이 울렸다. 복지관 직원이었다. 덕순 어르신. 내일 축제 무대에서 마지막 멘트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멘트요? 그냥 어르신이 하고 싶은 한마디요. 살면서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나는 웃었다. 생각해 볼게요. 아마 딱 한 문장일 거예요. 축제 날,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지만 내 안엔 묘한 따뜻함이 있었다. 거울 앞에 서서 목도리를 매만졌다. 아들이 보내준 그 붉은 목도리 목에 두르자 조금은 어색했지만 그 붉은색이 내 얼굴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다. 좋다. 오늘은 그냥 덕순으로 살자. 나는 그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였다. 복지관 운동장엔 이미 사람들이 가득했다. 아이들이 뛰놀고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무대 옆에는 가을 문화축제라는 현수막이 펄럭였다. 그 밑에서 나는 마이크를 들고 마지막 순서를 기다렸다.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다. 오늘 행사의 마지막 무대, 우리 복지관의 큰 언니 최덕순 어르신의 인생 멘트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다. 나는 천천히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다. 햇살이 눈부셨다. 마이크를 잡는 손끝이 따뜻했다. 운동장 너머로 노란 은행잎들이 흩날렸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덕순입니다. 목소리가 울렸다.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저는 올해 75살이에요. 올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쫓겨나기도 하고 잊히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덕분에 배운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미소 지었다.
있었다. 삶은 남이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에요. 내가 숟가락을 들지 않으면 내 몫의 밥은 영영 식지 않습니다. 순간 관중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들렸다. 그리고 눈을 뜨니 맨 앞줄에 아들이 서 있었다. 그 옆엔 진영도 있었다. 둘 다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마이크를 쥔 채 그들에게 웃어 보였다. 그래, 이제 됐어. 이제는 서로의 몫을 알고 있잖아. 무대에서 내려와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커피 한 잔과 작은 숟가락 하나. 그 숟가락은 이제 오래된 상징이 아니라 하루를 열고 닫는 나의 작은 의식이었다. 나는 그것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말했다. 고생했다. 덕순아, 이제 진짜로 내 식탁을 차렸구나. 햇살이 눈부셔서 눈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빛이 스며들었다. 그 빛 속에서 나는 문득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밥을 먹던 사람. 그의 미소가 바람에 실려오는 것 같았다. 나는 속삭였다. 여보, 나 이제 외롭지 않아. 당신 없이도 밥 잘 먹고 웃을 수 있어. 그때 옆 벤치에 앉은 복지관 친구 박씨 아주머니가 물었다. 덕순 씨, 이제 뭐 하고 싶어요? 나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다. 글쎄요, 나중에 기타 배워서 노래 한 곡 써볼까 해요. 노래요? 내 인생 노래 제목은 벌써 정했어요. 뭔데요? 나 괜찮아. 둘 다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늦가을 공기 속에 퍼졌다. 햇살이 서서히 누그러지며 운동장을 감쌌다. 사람들의 웃음, 아이들의 노래, 잎사귀의 바스락거림이 한데 섞였다. 그 모든 소리가 내 마음 속에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어냈다. 나는 이제 나로서 괜찮다. 나는 커피잔을 들고 하늘을 바라봤다. 잔 위로 햇살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다. 그 반짝임 속에 지난 세월의 그림자들이 하나씩 녹아내렸다. 무거웠던 이름들, 의무, 기대, 후회 모두 천천히 사라졌다. 그리고 남은 건 지금 이 순간의 나였다. 밥 한 끼를 스스로 차릴 줄 알고, 사람들과 웃을 줄 알고, 과거를 원망하지 않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다. 바람이 불었다. 가방 속의 숟가락이 살짝 흔들리며 딸랑 소리를 냈다. 그 소리가 마치 나를 격려하는 듯 했다. 나는 그 소리를 따라 공원 쪽으로 걸어갔다. 노란 은행잎들이 내 발목에 부딪혔다. 멀리서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왔다. 그 웃음소리가 내 심장 박동과 겹쳤다.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이제 나는 그 안에서 길을 잃지 않았다. 나는 벤치 하나를 골라 앉았다. 바람이 볼을 스쳤다. 햇살이 따뜻하게 어깨를 덮었다. 그때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히 속삭였다. 나 괜찮아. 그 말이 바람에 실려 멀리 흘러갔다. 그건 선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내가 살아있음을. 내가 여전히 나 자신임을.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었다. 노을빛 속에서 내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나는 그 그림자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내 삶의 저녁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가방 안에서 다시 한번 숟가락이 딸랑 울렸다. 나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다. 그제야 깨달았다. 그건 더 이상 버려진 숟가락이 아니라 내 인생을 다시 떠올린 시작의 종소리였다. 나는 그것을 가만히 내려놓고 하늘을 향해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제 진짜로 괜찮다. 나 최덕순 내 이름으로 끝까지 살아볼게. 그리고 바람이 불었다. 노란 잎들이 하늘로 흩날렸다. 그 잎사귀들이 마치 내 지난 세월을 축복하듯 조용히 날아올랐다.
공원 벤치 위에 덕순 가을바람을 맞으며 미소 짓는다. 나 괜찮아.